여러분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깻잎.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깻잎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깻잎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칼로리 사전에 따르면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다량의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깻잎 장아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소부산 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면 한 달 안에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엽록소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뿐 별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42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참외가 100g당 칼륨이 450mg, 바나나에는 100g당 360mg, 고구마는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깻잎의 칼륨 함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근육, 혈압,
수분 균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이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질 않는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중 잔류 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 배추, 시금치, 부추 등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잔류농약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꼼꼼히 세척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류농약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띨 수 있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력 저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을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고기를 많이들 싸서 드실 텐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발암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성분은 세포막이나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깻잎의 특유한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현미화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고기, 돼지고기도 좋아하지만 고소한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한 날 먹는 한우부터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소불고기까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소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완해준다고 하여 허리가 아프면 소의 허리뼈를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소의 다리뼈를 푹 고아서 먹었습니다. 불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굉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쇠약감, 어지럼증, 혈액 건강 심지어 뇌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의 간은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어 시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소고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소고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소고기의 잘못된 섭취 방법. 첫 번째는 고온에 튀기거나 숯불에 구워 먹을 때 태운 부위를 무심코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탄 부위가 더 맛있다고 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탄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강을 해치고 위암,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기를 140에서 200도 사이에 굽기 시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는 단백질 변형으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고기의 가장자리나 비계와 살코기 부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탄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벤조피렌은 고기가 탄 부위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탈 때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벤조피렌이 일반적으로 생성되므로 소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조리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많은 양의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식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벤조피렌이 무서운 이유는 인체 내의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양파나 마늘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있는 향신료나 또는 적포도주와 녹차의 카테킨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함께 조리하면 벤조피렌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쌈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인 부추가 소고기와 상극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실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소고기와 부추는 모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경우 발열, 두통, 소화불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통과 위염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장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잇몸까지 부을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와 밤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저녁을 드신 후 후식으로 고구마나 밤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을 서로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고구마,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과 설사 그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는 심장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기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식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0%, 지방은 15에서 20%, 단백질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유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다 섭취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 골절 위험과 관절염 위험은 커지고 신체 균형 장애와 낙상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 계속 쌓이는데요.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콩이나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 유제품 등에도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빠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식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수육처럼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수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레드와인입니다.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와인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탄닌과 카테킨 등으로 구성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유를 섞어서 두통, 소화장애, 신경통, 해열작용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레드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드시면 입속에 남아있는 고기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 성분이 잡아주고 와인의 떫은 맛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므로 소고기와 레드와인은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가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증가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깻잎은 속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깻잎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지어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깻잎을 3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 섭취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12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 3개와 비슷한 함량에 가깝습니다. 소고기도 영양학적으로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열이 심하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깻잎이 만나면 이 두 음식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가 극대화되어서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를 드실 때는 깻잎 및 다양한 쌈채소를 꼭 곁들여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고기를 국거리로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이 바로 소고기 뭇국인데요. 이렇게 국거리로 소고기와 무를 조리하면 인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A, B 그리고 C와 함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A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사용될 만큼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며 가래를 삭게 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무가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먹는 무는 겨울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만점인 채소이기에 소고기 드실 때 잊지 마시고 무를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고기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소고기를 드실 때 태운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 고구마, 밤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와인, 깻잎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2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전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을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온몸이 찌뿌둥하니 팔, 다리, 몸 근육에 피로감이 있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때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콩과 두부가 정말 좋습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과 간장도 최고의 찰떡 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꼭 살짝 곁들여 맛과 해독 효능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소박이, 오이장아찌 그리고 오이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거나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에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신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몸속의 독소를 쫙 빼주는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를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준답니다. 또한 간의 독성 해독 효과도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치매 예방에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도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저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그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레백리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또는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 꾸준히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그리고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마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 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도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그리고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요.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이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및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알리엘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알리엘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리엘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리엘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는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또는 반찬을 만들 땐 처음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래백리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 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 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깻잎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